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자료 다 받으셨나? 자, 이제 경찰학 합니다. 일단 공부 학문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면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지난주에 시험을 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 암기 문제보다는 이제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암기하시지 말고 일단 이해를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암기를 추구하는 형태로 공부 방향을 잡아가셔야 공부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자마자 영어 단어 외우듯이 무조건 하나하나 외운다고 하시지 말고 설명 자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도 흐름을 잡아가면서. 왜 자료 없어? 자료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가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오늘 나눠드렸던 자료는 보시면 새로 오신 분들은 거기 보면 뒤에 기습 노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일단 필기해드린 거, 요정 노트 있는 사람들은 필기 노트 있으니까 요정 노트 있는 사람들은 요정 노트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책에 줄 거 드린 것만 봅니다.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요정 노트랑 필기한 거 보시고 책에 줄 거 준 거 보신 다음에 나중에 기습 노트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새 책 제일 뒤쪽에 가서 보시면 거기 날개 부분에 맨 마지막에 보면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기습노트 정답도 거기 있고요. 기습노트 정답도 거기 들어있고 또 OX 월수급 나오고 토1에는 하프 모의고사 치니까 그거 맞춰보시고요. 1순환들은 아직 조금 진도가 안 맞겠지만 2순환들은 이제부터 OX 풀어보세요. 빠지지 말고. 그래서 OX나 이런 데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빠지지 말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원의 커리큘럼을 이야기하면 항상 아침 모의고사 그 다음날 치니까 아침 모의고사 빠지지 말고 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씩 보면 시험 치고 나서 답안지 안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OMR. 그건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내일 시험 쳤는데 점수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점수가 나쁘다. 그래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아직 공부하는 중이잖아. 그죠? 깨져봐야 알지. 본인이 깨져봐야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뭐가 모르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점수가 잘 나왔다. 그것도 역시나 좋아할 필요 크게 없어요. 오늘 배운 거 내일 복습하는 거니까 그게 꼭 내 실력이다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공부에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뭐 이 과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내가 방심하는 순간 반드시 역습합니다. 공부는. 공부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뭘 잘 모르는 거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들어가야지 내가 조금 알고 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때부터는 공부는 반드시 역습해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잘 챙겨보시고 언제든지 뭐 질문할 게 있으시면 뭐 오시면 되고 나중에 OT 자료가 나갈 것 같을 때 거기 보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로 하셔도 괜찮고 뭐 톡으로 하셔도 괜찮고 문자는 별로 문자는 일일이 치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톡으로 해주시면 내가 길게 답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찾아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카페에 글 올리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 공부하다가 뭐 공부 방법론적인 문제든 내용적인 문제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러면 같이 이야기해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이제 책 봅시다. 이제 새 책이 나왔는데 기존 책을 가진 사람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곧 추록이 나올 텐데 추록은 어차피 내년도 대비하는 사람들은 한 챕터가 들어갑니다. 비교 경찰 파트가 들어가서 그 부분이고 1월 달에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책에 바꿀 거 내가 바꾸게 해줬고 추록에도 있을 테니까 걱정 안 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자, 새 책은 16페이지 펴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책은 12페이지로 갑시다. 경찰의 개념부터 갑시다. 자, 경찰의 개념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경찰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회의 형태가 변하고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사회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서 경찰이 하는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경찰은 이런 거다 한마디로 정의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서 경찰이 하는 역할이나 개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해 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시대별로 경찰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경찰 개념의 형성 및 변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에 줄 것입니다.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대 상황에 따라서 경찰 개념이 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됐죠? 내가 읽는 부분만 다 줄 것이면 됩니다. 내가 줄 거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읽으면 다 줄 것이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이렇게 나오는데 사전 지식 차원에서 대륙법계가 뭐냐 그리고 영미법계가 뭐냐 하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법계를 크게 나누는데 대륙법계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유럽을 말하는 겁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을 말하는 것이고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해상 미국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 두 법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대륙법계는 법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법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성문법 국가라고 그럽니다. 성문법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문법 국가입니다. 즉 법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법전이 없으면 뭘 가지고 판결을 내리느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판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또는 뭐 사회 통념이라든가 관습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게 불문법 국가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경찰 개념을 역사적으로 나눠서 볼 건데 미국은 아직까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300년이 채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뭘 검토해야 될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오래된 대륙법계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경찰 개념의 변천을 볼 거라고요. 첫 번째 시대가 고대 국가고요. 그 다음 시대가 중세 국가입니다. 그 다음이 경찰 국가 시대고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보세요. 그림 파일이 있을 겁니다. 경찰 국가 시대고 그 다음에 법치 국가 시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대전 이후 이렇게 나뉠 겁니다. 자, 고대 국가 시대는 부족 국가입니다. 부족. 조그만한 부족이 있고 국민들의 수도 적고 부족장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부족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족장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가 됩니다. 그리고 부족장이 하는 모든 말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치와 부족장이 하고자 하는 정치와 법을 시행하는 데 가장 큰 역할, 수족처럼 사용하는 게 누구냐면 경찰이라고요. 그래서 경찰의 모든 활동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일체 정치라고 봅니다. 부족장이 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행위를 경찰이 하는 거니까 경찰의 개념 자체도 일체 정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부족장이 하는 말 자체가 법이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헌법, 즉 부족장이 말하는 것을 수족처럼 경찰이 수행하게 되니까 경찰의 개념 자체가 헌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됐느냐? 폴리티아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폴리티아에서 유래가 됐는데 작년 경찰 특공대 문제에 이게 뭘로 나왔냐면 이 폴리티아가 영어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유치한 형태의 문제이긴 한데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오니까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경찰 개념은 시험에 나올 때는 대부분 95% 이상 맞는 지문으로 나오니까 요 세 가지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중세 국가 시대가 되면 지배자가 누구냐면 교황이 됩니다. 교황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시기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예요. 당연히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대 초기에는 집권자의 힘이 강합니다. 근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집권자의 힘이 약해지게 되죠. 처음에 14세기에는 교황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라는 것이 있을 때 가운데에서 교황이 모든 것을 장악하면서 자신의 지배력을 국가 전체에다가 다 이렇게 미쳐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갈수록 상공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황 말고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부를 축적한 인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귀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귀족들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힘을 갖추게 되는데, 이 귀족들은 발달한 상공업에 의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 부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부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교황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교황의 지배력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 전체에 미치던 게 이제 귀족 때문에 국가 전체가 아니라 국가의 일부분에만 교황의 지배력이 이렇게 미치게 된다고요. 그러면 교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거 내가 지배하던 나라죠. 근데 갑자기 조그마한 애들이 힘이 커지니까 이제는 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어쨌든 원래 내 거니까 내가 얘네들을 한번 더 끌고 갈 수 있도록 내가 국가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하기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법은 두 가지죠. 얘네들을 달래서 데리고 가느냐 아니면 찍어 눌러서 데리고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얘네들 이미 자기네들 부가 있죠. 힘이 있죠. 교황이 찍어 누른다고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죠. 안 들으니까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달래서 데리고 가야지.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부도 있고 힘도 있는데 뭘로 달랠 거냐? 더 많은 부를 줄게. 더 많은 힘을 줄 테니까 날 믿고 따라와라. 날 믿고 따라오면 모든 게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토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부의 양도 한정적이죠. 그럼 얘네들한테 줄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죠.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부를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뭘 떠나냐면 십자군 원정을 떠납니다. 교황이 제일 앞에 서서 이 군대는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벌하러 나간다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귀족들을 달래서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이 십자군 원정이 실패합니다. 실패를 하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교황을 믿고 따라 나갔던 이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더욱 교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이제는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귀족들이 야 교황 너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니까 이제 세속적인 일에는 간섭하지 말고 교회 일만 간섭해라. 교회 일만 맡아서 담당하는 거지. 굳이 네가 세속적인 일까지 간섭할 필요가 없겠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교회 일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16세기에 가면 경찰 개념에서 뭐가 빠지냐면 교회 행정을 제외시켜 버립니다. 지금부터는 뭐가 빠지는지를 잘 보세요. 교회 행정을 제외시켜 버린다는 이야기죠. 즉 교황에게 더 이상 세속적인 일은 관여하지 말고 너네는 뭘 해라? 전부 다 교회와 관련된 일만 해라. 이제 경찰에서는 이 일을 빼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 행정만 빼고 났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세속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경찰력을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황을 밀어내고 난 다음에 귀족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 교황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누가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귀족들끼리 힘을 합쳐서 추대를 하는데 그 사람이 왕입니다. 경찰국가 시대에 들어가면 이제 왕이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원래부터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새롭게 만들어진 왕이에요. 그럼 이 왕은 누구의 국가를 물려받았냐면 교황의 국가를 물려받은 거죠. 그럼 왕의 고민은 뭐냐? 일단 교황이 지배하던 저 세계에 대해서 이 국가에 대해서 지배력을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일단은 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을 해야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복지 정책을 쓰든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니야. 국가에 대한 통치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건 말 그대로 기반이 없는 이야기죠. 베이스가 없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가 목적적 행정이고요. 국가 전체를 통치하기 위한 행정과 사회 질서 유지와 관련된 사회 목적적 행정.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왕은 어쨌든 국가 전체의 통치력을 회복하는 게, 내가 장악하는 게 우선이니까 이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행정을 경찰에게 맡겨둘 일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지. 왜? 내가 지금 지배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경찰 개념에서 제외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국가에서 교회 행정이 빠졌다는, 제외됐다는 이야기와 경찰 국가 시대의 국가 목적적 행정이 빠졌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달라요. 텍스트는 똑같지만 여기는 교황의 힘이 약해져서 빠진 거고, 여기는 왕이 국가 목적적 행정만 따로 떼서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에서 뺀 거라고요. 어쨌든 경찰 개념에서는 빠지게 되고 사회 목적적 행정만 경찰의 개념에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 목적적 행정에 들어가는 네 가지가 뭐냐? 요거는 두 문자로 외우셔야 되는데, 처음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과 관련된 재무 행정이 있고요. 군사와 관련된 게 있고, 외국과 관련된 외무 행정이 있고, 그리고 사법 행정이 있는데, 사법 행정 안에는 기소나 재판이나 수사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사만 생각하시면 돼요. 수사만. 그래서 우리는 두 문자로 어떻게 외우냐면 재군, 외사 요렇게 네 가지를 두 문자로 외울 겁니다. 경찰 국가 시대의 국가 목적적 행정으로 빠진 건 재군, 외사 네 가지가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되면 칠판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와 뭐를 나눈 거야? 국가와 사회를 나눈 게 되죠. 그래서 경찰 국가 시대가 되면 국가와 사회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분화라는 말은 나뉜다 이 말이야. 이렇게 국가와 사회의 분화가 일어난다고. 그런데 봐. 지금 사회 목적적 행정은 경찰이 하는 거고 국가 목적적 행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왕이 하는 거니까, 왕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니까 행정부죠. 행정부니까 결론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나눴단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정과 경찰이 나뉘어졌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행정과 경찰이 요렇게 나뉘어졌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된다고요. 됐지? 이 사회 목적적 행정 안에는 이제 경찰의 개념으로 남아있는 사회 목적적 행정 안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 급부행정. 경찰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공하는 적극적 급부행정이에요. 법률 용어에서 적극적이란 말은 무언가를 한다는 이야기고, 급부라는 말은 무언가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경찰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주는 행위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경찰이 먼저 너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줄게 하면서 주는 걸 적극적 급부행정이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소극적이다 이러면 무엇을 안 하는 걸 말하는데, 소극적 질서 유지가 이렇게 두 가지 사회 목적적 행정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소극적 질서 유지라는 말은 뭐냐? 내가 법을 어기기 전까지는 개입하지 않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소극적으로 있다가 법을 어겼을 때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개입한다는 뜻이라고요. 경찰 국가 시대는 아직까지 국가 목적적 행정만 빠진 거고 사회 목적적 행정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거기 안에는 적극적 급부행정, 소극적 질서 유지가 다 남아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시기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인쇄술이 발달됩니다. 인쇄술의 발달은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됐고,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왕이나 귀족들만 보던 책을 이제 평민이나 일반인들이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똑똑해지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몽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걸 계몽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나서 여러 가지 현실 상황과 분석을 같이 해보는데, 비교를 해보는데 뭔가 다른 거야. 내가 살고 있던 세상은 이때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는 세상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든 나든 다 똑같은 사람이래.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연법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준 권리는 모두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간은 누군가에게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권력은 왕이든 교황이든 무조건 지배계급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국가를 통치할 권력은 있다라는 권력 분립주의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자의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계몽 철학이 등장함에 따라서 자의식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거라고요. 자의식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는 누가 나한테 개입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이 먼저 들어와서 나한테 뭔가를 베풀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섭하는 거 싫다고요. 왜? 나도 똑똑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자꾸만 법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들어와서 우리가 너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거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런 이야기 다 싫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뭘 빼버리냐면 적극적 급부행정을 제외시켜버려요. 적극적 급부행정을 경찰의 개념에서 이렇게 제외시켜버립니다. 뭐가 빠지는지 잘 보라고 했죠. 왜 빠지는지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이 계속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개입하는 게 싫단 말이야.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냐면 소극적 질서 유지만 경찰의 개념에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즉 경찰은 내가 어떤 사실에 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만 개입해라 라는 이야기가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2차 대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마찬가지. 이탈리아나 일본 같은 참여하는 국가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주된 역할은 독일이 했다고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망하고 난 뒤에 연합군 입장에서는 고민이 됩니다. 왜? 계속 얘네들 독일 그대로 놔두고 나면 3차 대전 또 일으킬 것 같거든. 그래서 연합군에서 동독과 서독을 이렇게 두 국가로 쪼개버립니다. 동독과 서독 두 국가로 쪼갰는데 이건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그랬어요. 그냥 베를린 장벽만 이렇게 하나 설치한 거라서 콘크리트 벽을 하나 설치한 겁니다. 비무장지대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든지 왕래도 가능하고 또 힘을 합쳐서 사고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연합군 입장에서 나라는 일단 쪼개놨고 이제는 더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사고 못 칠 건가를 고민해 보니까 동독 내부의 사회가 불안하고 서독 내부의 사회가 만약에 불안하다면 자기네들 사회부터 정리하는 게 바쁘니까 또 힘을 합쳐서 세계 정복에 나갈 가능성은 적어질 거잖아. 그러면 지금 경찰에게 남아있는 게 소극적 질서유지인데 동독과 서독 내부 사회를 불안하게 하려면 이 소극적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권한을 또 한 번 더 약화시켜 버리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시 이 소극적 질서유지를 어떻게 나누냐면 소극적 질서유지를 하나는 보안경찰, 지금 우리 경찰이 하는 역할을 보안경찰이라고 하는데 이 보안경찰 파트만 경찰에 주는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이 소극적 질서유지입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협의의 행정경찰이 나옵니다. 좁은 의미의 행정경찰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건축이라든가 위생단속이라든가 영업단속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에게 보내버리냐면 구청이나 시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영업 기준을 위반했다, 위생 기준을 위반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합니까? 구청이나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단속 나가잖아요. 예전에는 경찰이 하던 역할인데 경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구청이나 시청으로 돌려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또 경찰의 힘이 약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오면서 무언가
경찰에서 하나 두 개 한 개씩 빼가면서 제외시켜가면서 경찰의 힘을 약화시킨 게 대륙법계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경찰의 개념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된 거죠. 뭔가가 빠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소극적 질서유지만 있던 여기서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안일비자 경찰이 아닌 게 생기는 현상이죠.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부른다고요. 두 개로 나뉘는 과정을. 그럼 비경찰화, 경찰이 아니게 된 건 뭐냐? 협의의 행정경찰이 경찰이 아닌 게 됐으니까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비경찰화, 경찰이 아닌 것에 비경찰화의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그러면 이렇게 행정처분이나 그 협의의 행정경찰, 구청이나 시청에서 건축이나 위생 영업을 단속 나갔을 때 하고자 하는 주된 역할은 뭐냐면 행정처분입니다.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행정처분이 주된 목적이고, 부수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대규모 전염병이 퍼져버리면 질서가 붕괴돼 버리죠. 그럼 위생단속을 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을 통해서 위생기준을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부수적으로는 전염병의 청결 등을 통해서 질서가 붕괴되는 것도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부수적으로는 소극적 질서 유지도 여기 들어있는 거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 지금 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구별 기준이 뭐냐? 구별 기준은 간단합니다. 보안경찰은 오로지 소극적 질서유지, 주된 임무 자체가 소극적 질서유지고, 협의의 행정경찰에서의 소극적 질서유지는 단독의 성격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부수적 성격을 가지죠. 그래서 둘의 구별 기준은 업무의 독자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바로 소극적 질서 유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올해 1차 시험이죠. 그저께 쳤던 시험에 1번에 1번 지문, 2번 지문으로 나왔던 게 요거라고요, 지금. 요 부분이 이번에 1번에 2번 지문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고, 다시 칠판을 보시면 얘는 협의니까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 보안경찰은 경찰이 하는 거고,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넓은 의미의 행정경찰이라고 부르는데, 앞에 나오는 광이란 말은 보통 시험 지문에서 제외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행정경찰 이렇게 물어보면 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협의의 행정경찰은 반드시 협의라고 정확하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광의의 행정경찰은 이 둘을 합한 거니까 화살표를 거꾸로 가보자고요. 이 둘을 합하면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소극적 질서유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광의의 행정경찰은 소극적 질서유지를 말하는 겁니다. 둘의 공통적인 부분인 소극적 질서유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문에 행정경찰 이렇게 나오면 앞에 광이란 말이 생략돼 있고, 하는 역할은 소극적 질서유지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 다시 칠판 보시고, 지금 우리 경찰이 하는 역할이 보안경찰, 소극적 질서유지를 하는 게 경찰의 주된 목적인데, 얘는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니까 법치국가 시대에 적극적 급부행정이 아니라 소극적 질서유지에서 나왔죠. 이 소극적 질서유지는 다시 경찰국가 시대의 소극적 질서유지 똑같은 게 있다, 그지? 그리고 이 경찰국가 시대에 나왔던 소극적 질서유지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사회목적적 행정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현대 경찰 개념을 물어볼 때 무조건 그 경찰 개념은 사회목적적 행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국가목적적 행정은 경찰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뿌리 자체가 사회목적적 행정에서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전체적인 개념이 끝나는 거예요. 책 봅시다. 이번에 보시면 특징과 역사적 변천 과정이 있다, 그지?
거기서 금방 설명드린 대로 뭐였다? 뭔가가 자꾸만 제외됐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경찰권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했다. 줄 긋고 축소의 동그라미 확대 X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 표 아래쪽에 있는 고대 경찰 개념 갑시다. 고대 경찰 개념 보시면 첫째 줄에 폴리티아에서 유래했다. 앞쪽에 보면 라틴어 이렇게 돼 있죠. 라틴어 밑에다 영어 X라고 적어주시고 부족국가의 부족장이 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경찰이 수족처럼 하는 거니까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 정치죠. 밑에다가 모든 국가행정이라고 적어두세요. 모든 국가행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헌법 거기 적어두시고 이제 중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세에 가시면 14세기는 아직 교황의 힘이 강할 때다. 그죠? 그래서 프랑스의 경찰 개념은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 모두를 의미하는 게 된다 이 말이죠. 15세기 가면 프랑스 동그라미 하시고 독일 동그라미 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양쪽에 동그라미 하고 화살표 거세요 하는 이야기는 시험에서 바꿔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개념이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을 먼저 만들고 난 뒤에 이 개념이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요렇게 개수된 거예요. 근데 시험 지문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둘의 위치를 자꾸만 바꿔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걸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이것도 단순하게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외울 필요가 없는 게 프랑스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술을 중요시하는 국가죠. 아무래도 정신적 영역이 좀 더 강한 국가. 여기는 벤츠나 BMW처럼 자동차 만드는 것처럼 조립하고 정리하는 게 강한 국가라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되잖아. 프랑스에서 머릿속에 개념을 떠올리고 정리는 누가 했다? 독일이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무조건 암기하시지 말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보시면 시험에 나와도 헷갈리지가 않죠. 독일에 계승되어 질서 유지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 리얼에 가서 보시면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 제외 거기 별표 3개 하시고 본격적으로 교황의 힘이 약해졌다. 그죠? 십자군 원정에 실패하면서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모든 국가행정 전반을 의미하게 됐고 그러면 종교적인 영역이 빠졌다. 그러니까 경찰 개념은 세속적인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다소간 축소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경찰국가시대 갑시다. 경찰국가시대 밑에다가 절대국가라고 적어두세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경찰국가시대 경찰 개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과 행정이 본격적으로 분화,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뭐라고? 국가와 사회가 분화됐다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죠.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 두 가지로 나눴으니까. 17세기 국가작용이 점차 분업화 전문화됨에 따라 경찰 개념이 두 문자 체크합시다. 제군, 외사 체크하시고 제외 이렇게 돼 있죠. 별표 3개 하시고요. 제군, 외사는 국가 목적적 행정이죠. 국가 목적적 행정이 제외되었고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돼야 되겠다. 내무행정이 바로 사회 목적적 행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목적적 행정만 빠진 거지 사회 목적적 행정은 그대로 있게 되고 사회 목적적 행정 안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적극적 급부행정, 또 다른 하나는 소극적 질서유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니은해 보시면 내무행정에 대한 국가 임무는 소극적 치안유지 같은 말입니다. 소극적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한 강제력 행사도 포함되게 되었다. 4번 법치국가죠.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한 지배를 하자 하는 게 법치국가 시대예요. 18세기 계몽철학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점차적으로 사람이 똑똑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연법 사상, 권력 분립주의, 자유주의 등이 등장하게 되고
경찰의 직무에서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 제외 별표 3개 하시고요. 이제는 내가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너네가 간섭하는 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뭐만 해라? 소극적 질서유지 위험 방지 분야의 경찰의 직무는 한정되게 되는 거죠.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새 책은 18페이지, 기존 책은 14페이지입니다. 자, 2차 대전 이후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즉 영업, 건축, 보건 같은 걸 다른 관청으로 이관했다. 즉 구청이나 시청 쪽으로 보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뭐라 부른다?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부르죠. 거기 별표 하나. 그래서 밑에 줄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구분하게 되었다. 협의의 행정경찰은 시청과 구청이 하는 것이고 이걸 비경찰화의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핵심 정리의 첫째 줄. 그럼 경찰 개념은 어떻게 변천됐느냐를 살펴보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경찰이 다 작용했던 건 고대와 중세까지고 국가 목적적 행정이 빠지고 내무 행정, 즉 사회 목적적 행정만 하게 된 건 경찰 국가 시대입니다. 그 다음 적극적 급부 행정 빠져버리고 소극적 질서 유지만 하는 건 법치 국가 시대. 협의의 행정경찰이 빠지고 보안경찰만 남는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난 건 2차 대전 이후가 되겠죠. 앞쪽으로 가셔서 다시 표를 봅시다. 표를 보시면 자 16페이지와 13페이지입니다. 목적에 의한 행정의 분류 이렇게 돼 있죠. 이건 학자들이 정리한 겁니다. 제목 위에다가 독일 행정법학자들이 정리 이렇게 적어두시라고. 표의 제목 위에다가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정리. 자, 오른쪽 먼저 봅시다. 국가 목적적 행정이니까 경찰 국가 시대에 빠진 거죠. 빠진 네 가지 두 문자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제군 외사 이렇게 체크하시라고요. 요 네 가지가 빠졌고요. 왼쪽에 사회 목적적 행정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찰 행정, 그래서 소극적 질서 유지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복리행정, 적극적 복지 증진 또는 적극적 급부행정, 즉 적극적 급부행정 아래쪽에 있는 게 빠진 건 법치국가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극적 질서유지가 두 가지로 나뉜다. 그죠? 오른쪽에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가 나뉘는 현상을 아까 말한 대로 비경찰화 현상이라 그랬고 나뉜 건 칠판에 보는 것처럼 2차 대전 이후가 되겠죠.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을 합치면 뭐라고 부른다? 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부르고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은 뭐다? 업무의 독자성이 되겠지. 그래서 그 표를 보면서도 지금 앞쪽에 설명했던 이야기들을 적어 넣을 수 있어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새 책은 17페이지고요. 기존 책은 14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관련 판례와 법령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관련 판례와 법령이 지금 어느 시대에 관한 이야기냐면 법치국가 시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주 당연한 편제인 게 자, 칠판 보세요. 고대나 중세나 경찰국가까지는 개인이 지배하죠. 부족장이든 교황이든 왕이든 개인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법이라는 개념이 없죠. 왕이 말하건 교황이 말하건 부족장이 말하건 그 지배자가 말하는 게 법이니까 법으로 정립된 게 아무것도 없는 시기잖아요. 법치국가 시대가 돼야 본격적으로 법을 통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재판을 내릴 수가 있게 되고 법원이 생기게 되니까 판례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관련 판례와 법령은 전부 어느 시대에 관한 이야기냐면 법치국가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법 이름과 판례의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모두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볼 거냐면 키워드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1794년 프로이센 이렇게 나와요. 프로이센은 독일의 옛날 말이고요. 일반 란트법 고기 줄 거 드시고 1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란트는 땅이에요, 땅. 그럼 일반적으로 땅에 적용되는 법이니까 헌법 말하는 겁니다, 헌법. 일반 란트법은 오른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절박한 위험을 방지한다. 줄 거두시고. 경찰의 역할은 절박한 위험을 방지한다. 그리고 방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일방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재와 형벌법전 있죠? 형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재와 형벌법전은 뭘 이야기하느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한다. 줄 거 두시고 재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됐죠? 그 다음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나옵니다. 지 동그라미 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키워드가 자치체 경찰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나옵니다. 프 동그라미 하시고 두 번째 줄에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서 경찰권을 발동해야 된다. 합당한 재량에서 합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문자 일방 형제 지자 부합 요것만 외우시면 여기 있는 페이지 내용은 다 끝나요.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어요. 키워드만 잡아가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하면 거기 1793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첫째 줄에 질서를 유지하고 거기 줄 거 두시고 당연히 여기 보시면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의 역할은 소극적 질서 유지죠. 그러니까 이 법에도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질서 유지라고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재와 형벌법전에 보시면 행정경 1번 제일 첫째 줄에 별표합니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별표해 두시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경찰 앞에는 광이라는 말이 생략된 겁니다. 광의의 행정경찰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의의 행정경찰은 뭐 하는 거다? 소극적 질서 유지하는 거. 여기 적어뒀었죠? 소극적 질서 유지하는 거라고요. 사법경찰은 뭐 하는 거냐? 수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칠판 보세요. 지금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구분한 건 최초로 구분한 건 법치국가 시대가 아니에요. 경찰국가 시대죠. 경찰국가 시대의 사법이랑 수사 이걸 국가목적적 행정으로 구분하면서 왕이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빼버렸죠. 그럼 이때는 개념적으로 수사에 관한 이야기, 사법경찰에 관한 이야기, 사법행정에 관한 이야기가 구별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경찰국가 시대는 아직 법이 없다 그랬잖아. 그죠? 법이 없으니까 이건 개념적인 정의일 뿐이지 법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그럼 법은 언제 생기는 거야? 법치국가 시대가 돼야 생기죠. 그래서 생겼던 경찰국가 시대에 생겼던 개념을 법으로 정리한 건 어느 시대? 법치국가 시대예요. 그 법이 이름이 뭐라고? 재와 형벌법전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됐지? 최초의 개념적인 구분은 경찰국가 시대에 이루어졌지만 법으로 만든 건 법치국가 시대가 돼야지 법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 다음 지방자치법전의 자치제 경찰 옆에 보면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위생 동그라미 하시고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칠판 보세요. 위생이 빠진 건 어느 시대냐면 2차 대전 이후입니다. 비경찰화 현상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법치국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아직까지 법치국가 시대는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당연히 건축이나 위생이나 영업의 역할을 경찰이 수행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법 조문에도 뭐가 돼 있다? 경찰의 역할이 위생과 관련된 조문이 뜬단 말이에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방 형제 지자부합 요렇게만 외우시면 끝납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 1882년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1882년이니까 순서는 어디에 가야 되냐면 세 번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순서는. 그래서 거기서 화살표에서 재와 형벌법전과 지방자치법전 사이에 화살표를 하나 연결해 두세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2번 나왔으니까. 자, 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뭐냐면 크로이츠는 독일의 지역 이름이고 베르크는 산이에요. 산. 그러면
어떤 산 위에, 크로이츠에 있는 산 위에다가 요렇게 전승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했다라는 기념비를 요렇게 하나 세운다고요. 그러면 산 꼭대기에다가 전승 기념비를 건립한 이유는 사람들이 잘 보이니까, 어느 지역에서든 잘 보이게 되니까 이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강한 적이 있구나,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지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앞쪽을 누군가가 이렇게 건축을, 고층 건물을 이렇게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건축을 시작하게 되니까 전승 기념비가 일정 부분에서는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네가 건축하는 바람에 저 전승 기념비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건축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건축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건축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요. 그러면 경찰청장이 이 건축 금지 명령을 통해서 찾고자 했던 권리는 뭐냐면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서 봐도 전승 기념비가 보이도록 하는 권리죠. 그걸 뭐라 부르냐면 조망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 조망권은 과연 적극적 급부행정인지 소극적 질서유지인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법치국가 시대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 급부행정이면 경찰 개념에서 제외됐으니까 경찰이 하면 안 되죠. 소극적 질서유지와 관련돼 있다면 경찰이 해도 됩니다. 그럼 다시 조망권이 과연 소극적 질서유지와 관련이 있느냐라는 걸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우리 집에서 밖을 쳐다봤을 때 바다가 보인단 말이야. 보였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말해. 진짜 보이는 줄 알라. 바다가 보여. 예를 들어서. 그럼 좋죠. 또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비싸겠지. 바다가 보이면 좋긴 하죠. 근데 안 보이면 질서가 붕괴되나? 그건 아니죠. 내 마음의 질서는 붕괴될 수 있죠. 사회 질서가 붕괴되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죠? 있으면 좋긴 한데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봤던 바깥 풍경이 되게 좋으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 뿐이지, 내가 바라본 풍경이 예를 들어 도심지라서 건물밖에 안 보인다고 해서 질서가 붕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시 조만간 생각해 봅시다. 전승기념비를 보아서 애국심이 함양되면 좋지만 전승기념비가 안 보이면 사회 질서가 붕괴되나? 그건 아니죠. 즉 이건 전승기념비가 잘 보이면 좋겠다라는, 잘 보이도록 해주겠다는 적극적 급부행정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사회 질서 유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건 법치국가 시대엔 경찰이 하면 안 되죠.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경찰청장이 오지랖 넓게 괜히 나서서 지금 조망권을 보호해주겠다고 건축 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경찰이 해야 될 일은 아닌데 경찰이 자꾸만 내 건축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합니다. 저 경찰청장이 자기의 임무도 아닌데 자꾸만 나보고 건축하지 말라 그래, 해결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한 거라고요. 그래서 법원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시대는 법치국가 시대니까 경찰은 적극적 급부행정하면 안 되거든. 근데 했잖아. 그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경찰청장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건축금지 명령이 잘못되었다라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건 법원이 뭘 확인해 준 겁니까? 더 이상 경찰은 적극적 급부행정을 하지 말라는 걸 확인해 준 판례죠. 그러면 여기서 이 판례의 의미는 뭐야? 경찰 개념이 적극적 급부행정은 못한다라는 걸 확인해 준 거니까 경찰 개념의 축소를 확인한 거야, 확대를 확인한 거야? 축소를 확인한 거죠. 경찰 개념의 축소를 확인한 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판례가 의미가 있는 판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책을 다시 보시면 맨 마지막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있고요. 의미의 첫째 줄, 소극 목적에 한정된다고 하는 경찰 개념이 확립됐다.
가로 안에 보시면 경찰 적용의 목적 축소 동그라미 별표 확대 X라고 적어주세요. 됐죠? 오케이.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